AI 업계 한복판에서 아주 흥미로운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의 선구자 중 한 명이 너희들 다 틀렸어 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얀 르쿤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정작 이 사람의 회사, 바로 메타가 이 막다른 길이라고 불린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기술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런 좀 도발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도 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고 결국에는 그가 옳았다는 게 여러 번 증명됐었거든요. 자,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세계 최대 테크 기업 중 하나인 메타의 심장부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대체 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얀 르쿤. 이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가 2013년에 직접 모셔온 메타의 최고 AI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어때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꼭 외부 사람처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챗 GPT를 따라잡으려고 라마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에 정말 수십억 달러,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회사의 AI 총책임자가 그것 막다른 길이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쿤의 주장을 그냥 내부 불만 정도로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과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항상 시대를 앞서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80년대 정말 아무도 머신러닝에 관심 없을 때 혼자 그걸로 박사학위를 땄고요. 90년대에는 벌써 은행에서 쓰는 필기체 인식 기술 같은 걸 개발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미지 인식 기술의 뿌리 같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18년에는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상까지 받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항상 처음엔 저게 될까 싶었지만 결국엔 AI 업계의 표준이 되어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논쟁의 핵심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길, 그러니까 LLM과 월드 모델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지금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뭘지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챗 GPT 생각하시면 쉽죠. 반면에 오른쪽은 르쿤이 밀고 있는 월드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건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르큰의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AI가 진짜 똑똑해지려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만 주구장창 읽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배우나요? 글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직접 만져보고 떨어뜨려보고 맛도 보면서 세상을 배우죠. AI도 바로 그렇게 실제 세상을 관찰하고 부딪혀 보면서 물리법칙 같은 걸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게 바로 월드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르쿤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LLM들을 고양이 지능에 비교하면서 심지어 고양이가 더 똑똑하다고 말해요. 왜냐? 고양이는 책 한 권 안 읽었어도 중력이 뭔지 알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어떻게 착지해야 하는지, 저기까지 점프하려면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이게 바로 LLM에는 없는 세상에 대한 진짜 이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토론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메타 회사 안에서는 이게 실제 권력 구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졌거든요. 챗 GPT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저커버그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뜬구름 잡는 연구는 그만하고 당장 돈이 되는 제품으로 빨리 만들어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를 보는 기초 연구보다는 당장 눈앞의 성과가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어진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서 르쿤에게 새로운 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그 상사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이걸 보고 다들 이제 르쿤의 시대는 가는구나 하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메타 AI 내부의 권력 이동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
얀 르쿤이 이끄던 페어라는 기초 연구 조직은 이제 힘을 잃고 있어요. 인력도 줄고 예산도 줄고. 반면에 오른쪽 제품을 빨리 만드는 신세대 조직은 수백만 달러 연봉을 받는 젊은 인재들로 북적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던 시대에서 빠른 제품 출시를 중시하는 시대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르쿠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대로 회사에 남아서 변화를 계속 외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가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과연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가 메타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차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회사 안에서 안 된다면 박대에서라도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확고한 신념은 이 한마디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AI를 연구할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했거든요. 만약 당신이 AI 박사과정 학생이라면 절대로 LMM 같은 거 연구하지 마세요. 이건 뭐 거의 미래의 인재들에게 지금 다들 가는 그 길은 틀렸으니 나를 따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과연 AI의 다음 단계는 인류가 쌓아온 모든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처럼 이 세상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에서 나올까요? 이 논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 결과는 단순히 메타라는 한 회사의 운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인공지능의 미래, 바로 그 자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